예, 그럼 시간이 된 관계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인사 먼저 드릴게요. 유키코리아의 어플리케이션 담당 유대근입니다. 일단 시간 내주셔서 이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다룰 내용이 분치 크로마토그래피 메서드 개발법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의 아주 기초적인 단계만 다룰 거기 때문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앞에서도 좀 공지는 드렸는데요. 웨비나 진행 도중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창이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웨비나 마지막에 취합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오늘 다룰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시료 정제 방법을 결정하는 법, 플래시와 프랩 사양을 고려해서 플래시를 할지 프랩을 할지 결정을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최적의 분리를 위한 조건 중에 가장 큰 게 고정상과 이동상인데요.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메서드를 잡았으면 이 메서드를 플래시나 프랩 HPLC로 스케일업 하는, 업스케일 하시는 방법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제 방법을 결정을 할 건데요. 크게 플래시하고 프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플래시, 프랩 두 가지 차이를 먼저 명확하게 아셔야 될 텐데 일단 플래시와 프랩의 결론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로딩 캐파가 많냐 적냐 혹은 분리하는 레졸루션이 높으냐 낮으냐 이 두 가지로 여기에 보시면 플래시의 로딩 캐파는 최대 수백 그램 정도까지 한 번에 분치가 가능하고요. 프랩 같은 경우 1g 이하, 많이 해도 수그램 이내 정도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양이에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파티클의 사이즈 혹은 뭐 컬럼의 사이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은 플래시의 장점은 로딩 캐파가 크다. 수백 그램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프랩의 장점은 높은 분리도로 분리를 해낼 수 있다. 장점이 거고요. 단점으로는 플래시의 단점은 분리도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HPLC처럼 정확하게 분리되지는 않고 대략적인 분리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테크닉이고요. 프랩 같은 경우 프랩의 단점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샘플이 많아야 수그램 이내로 매우 좀 작은 편이에요.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두 가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팩터 사이즈인데요. 파티클 사이즈가 플래시 같은 경우는 보통 십수 마이크론에서 수십 마이크론, 크게는 100 마이크론 이상의 파티클 사이즈를 갖는 파티클을 사용을 하고요. 프랩 같은 경우는 높은 레졸루션을 위해서 좀 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 그래서 15 마이크론 정도 사이즈를 갖는 파티클을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따르는 문제가 프랩 같은 경우에 레졸루션은 좋아지지만 파티클 사이즈가 작아지다 보니까 요구되는 압력이 커져요. 백프레셔가 좀 많이 걸려서 프랩 장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00바 혹은 400바 정도까지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스펙을 줘야 될 거고요. 그에 반해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큰 파티클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걸려야 한 50바 이내, 일반적으로는 10바나 20바 이내에서 모든 분리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이제 저희 샘플에 따라서 어떤 장비를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분석법을 선택을 해야 될지를 구별을 해야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인젝션 양이에요.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젝션 한 번에 로딩할 수 있는 캐파가 많이 다른 두 가지 테크닉이기 때문에 천연물에서 바로 추출해서 양이 되게 많다라고 하면 일단 플래시로 정제를 하시는 게 맞고요. 많이 하면 300g까지도 가능하니까요. 근데 얘는 1차 정제된 물질이 있고 샘플 양은 매우 적다라고 하시면 프랩을 사용하실 수 있는 프랩에서 커버할 수 있는 1g 언더의 샘플이라면 프랩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이 이제 정제 난이도, 이제 분리 난이도에 따라 좀 구별이 될 텐데요. 플래시에서 구별을 하셨을 때는 이런 크로마토그램처럼 픽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이 된다면 굳이 우리는 장비도 더 비싸고 컬럼도 훨씬 비싸거든요. 굳이 프랩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플래시에서 이런 식으로 픽이 겹쳐서 나온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두 가지 물질을 완벽하게 분리를 해낼 수가 없겠죠. 이럴 때는 좀 더 높은 분해능을 위해서 프랩 장비를 선택을 하시는 게 맞고요. 샘플 양도 줄여 나가실 수가 있어서 프랩을 사용하시에서 이 정도의 지금 가운데 있는 크로마토그램 정도의 분리도였다면 프랩에서 조금 더 좋은 분리도로 분리를 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디텍션 부분은 다음번에 또 좀 다뤄질 내용이라 오늘은 디텍션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리 방법에 따라서 또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플래시를 사용하실 거라면 플래시가 지원되는 이 장비들 왼쪽에 두 가지 종류의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뭐 프랩 테크닉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가운데 두 대 830, 835 모델이 프랩에 적절한 모델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나는 처음 천연물부터 마지막 단일 물질까지 상세한 분리까지 다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장비를 두 대를 놓을 공간이 없거나 뭐 예산이 충분치 않다라고 하시면 두 가지가 다 지원되는 모델을 선택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분리 방법을 선택을 했다면 저희가 플래시를 할지 프랩을 할지 선택을 했다면 다음번에는 고정상, 이동상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두 부분을 선택하기에 앞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노멀 페이지, 순상 크로마토그래피와 리버스 페이지, 역상 크로마토그래피의 대략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고 가야 할 텐데요. 순상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카트리지, 그러니까 고정상이죠. 고정상에는 폴라한 머티리얼들로 채워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퓨어 실리카가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이동상으로는 언폴라한 비극성 용매들이 사용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EA나 에테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솔벤트들이 사용이 돼요. 역상에서는 그 반대로 비극성 물질이 고정상으로 채워져 있고 극성 물질이 매로 이동상을 사용을 하는데요. 네, 저희가 크로마토그래피를 하기 위해서 샘플 인젝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일단 우리 샘플이 처음 크로마토그래피 시작하는 용매에 녹아야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폴라한 컴파운드들은 극성 물질들은 극성 용매에 잘 녹고요. 비극성 물질들은 비극성 용매에 잘 녹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비극성 물질을 사용을 하는데 역상을 사용한다. 그럼 비극성 물질은 폴라솔벤트에 잘 안 녹겠죠. 이렇게 되면 처음 크로마토그래피 시작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 부분을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이 보이는 물질은 저희 많이 알고 있는 페니실린 부위인데요. 만약에 페니실린 부위를 정제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지금 폴라한 머터리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물이나 에탄올에는 상당히 잘 녹는데 헥세인이나 EA에는 잘 안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페니실린은 역상으로는 하기가 좀 처음에 용매에 녹이는 면에서는 쉬운데 순상으로 가기에는 솔루빌리티 때문에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카트리지 부분이 역상 같은 경우는 비극성 물질이 채워져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페니실린은 여기 고정상에는 그닥 큰 리텐션을 가지지 않고 바로 용출이 될 거고요.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순상을 사용할 수 있다면 순상 카트리지에서는 상대적으로 긴 리텐션을 가질 수 있어서 좋은 분리도를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매의 녹이는 문제와 고정상에 이제 좀 더 흡착이 잘 되는 이런 부분이 서로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 그 두 개의 중간점을 잘 찾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좋을 것 같아요. 고정상에는 한번 보고 갈 건데요.
적으로 가장 순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퓨어 실리카 순상 컬럼이 있고요. 또 역상 컬럼으로는 C18 가장 많이 사용되죠. 혹은 뭐 C4나 C8도 마찬가지로 많이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역상 컬럼 중에 하나이고요. 이 두 가지만으로는 완벽한 분리를 이뤄낼 상이 많아요. 경우에는 이 순상과 역상의 중간 정도의 특징을 가지는 컬럼이라든지 혹은 다이올 컬럼 아니면 뭐 알루미나 이런 시리즈들도 선택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고정상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면요. 다음 고정상 외에 이동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이동상을 결정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저희는 TLC라는 크로마토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아마 저희 초등학교 때 한 번쯤 분필에 사인펜을 칠해서 물에 담가두면 물이 삼투압으로 올라가면서 색깔별로 나눠지는, 염료가 색깔별로 나눠지는 부분을 보셨을 텐데요. 마찬가지의 원리로 이런 TLC 플레이트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TLC는 일반적으로 이런 플레이트고요. 알루미늄이나 유리에 실리카나 혹은 퓨어 실리카나 C18 이런 레진을 코팅을 해둔 플레이트가 있어요. 플레이트 위에 이렇게 샘플을 점적을 하고요. 완전히 말린 상태에서 담가주면 용매가 하면서 탑으로 올라가면서 각각의 물질들을 분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는 나중에 잘 분리가 될지, 그리고 또 장비에서 플래시나 프랩에서 어떻게 어떤 메서드를 만들어야 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RF 구하는데요. 총 용매가 흐른 길이를 D0라고 하고요. 각각의 컴파운드들이 이동한 거리를 D1, D2, D3라고 하면 지금 노란색 물질의 RF 팩터는 D0분의 D1, 뭐 주황색 물질의 RF 팩터는 D0분의 D2, 녹색은 D0분의 D3 이런 식으로 각각 물질에 구할 수 있고요. 이 RF 팩터가 일반적으로 0.2에서 0.5 사이에 들어오는 가장 좋은 분리능을 보이면서도 효율적으로도 충분히 짧은 시간 내에 분리해낼 수 있도록 있는 메서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타겟은 이 모든 우리가 보려는 물질들이 RF 팩터 0.2에서 0.5 사이에 들어올 수 있게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솔벤트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다행히도 스나이더나 커클랜드라는 분들이 용매의 선택성에 따른 그룹을 분리를 해놨어요. 그룹 1부터 그룹 A까지 8가지 그룹으로 구별을 해놨는데요. 그룹 1에는 아이소프로필서나 다이에틸리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룹 A 같은 경우는 클로로폼이나 물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각각의 그룹을 이런 트라이앵글로 표현을 해뒀는데요. 그래서 수소 억셉터 혹은 하이드로젠 도너 혹은 그 특성을 갖는 다이폴 형태로 구별을 해두어서 각각의 그룹이 위치하는 곳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각각의 그룹 솔벤트를 선택하실 때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로 분리가 다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2개 이상의 솔벤트를 섞어 사용하게 되는데요. 섞어서 사용할 때는 가능하면 두 그룹이 이 트라이앵글 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1과 그룹 8, 그룹 2번과 8번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룹에서 용매를 선택하시면 조금 더 좋은 기능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용매별로 얼마나 분리도가 차이 나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첫 번째는 클로로폼이면은 수소 도너, 하이드로젠 도너에 해당 용매이고요. 중간에는 다이폴, 지금 다이폴이고 THF는 수소를 잘 받아들이는 억셉터인 용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솔벤트별로 분리도를 보자면 지금 아까 보여드린 TLC 한 결과이고요. 맨 앞에는
세 가지 물질이 섞인 믹스처. 그리고 1번, 2번, 3번은 이 옆에 보이시는 각각의 스탠다드 물질들을 찍었을 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물질 자체가 지금 되게 논폴라한 것부터 폴라한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용매를 TLC를 돌려봤을 때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용매를 일반적으로 한 가지 용매로 분리를 원하는 분리도를 다 얻기는 힘들고요.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왼쪽에는 THF와 헥산을 1대1로 섞었을 때 거의 용매랑 같이 다 모든 컴파운드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고요. 여기서 헥산 비율을 좀 더 높여서 1대3으로 섞었을 때는 앞에보다는 조금 더 좋은 분리도를 보여줘요. 하지만 저희 앞에서 봤던 그 아래 0.2에서 0.5 사이에 다 들어가려고 한다면 사실 너무 빠른 리텐션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도 이 물질을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헥산의 비율을 좀 더 높여주는 게 RF 팩터 0.2에서 0.5면 이 정도 사이에 들어가거든요. 절반 이하.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헥산의 비율을 좀 더 높여주는 게 이 분석에서는 아마 필요할 거예요. 그럼 RF 팩터 가지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들 어떤 게 있는지를 볼 건데요. RF 팩터를 보면 지금 계산식은 뭐 복잡하니까 좀 넘어가. 이런 RF 팩터를 통해서 저희는 퍼포먼스에 혹은 컬럼이 필요한지 유출을 이론단, 맨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론 단수만 보시면 될 텐데요. 지금 왼쪽 TLC 결과를 보시면 아까 말했던 RF 팩터 0.2에서 0.5 사이에 거의 들어가는 분리를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 TLC를 보시면 상당히 거의 용매가 올라가는 만큼 각 물질들이 다 따라 올라가요. 그래서 얘는 거의 뭐 0.9, 0.8 정도의 RF 팩터를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0.2에서 0.5 사이에 들어온 경우에는 이론 단수가 100 이하, 100 정도 충분히 분리도를 우리가 보장할 수 있고요. 다만 오른쪽 같은 경우라면 거의 900에 가까운 이론 단수를 가진 카트리지를 사용해야 완벽한 분리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RF 팩터를 가지고 나중에 플래시 모드나 프렘 모드에서 사용될 메서드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컬럼 볼륨을 예측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뒤쪽에 또 다시 나오니까 네,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용매를 선택하실 때 저희가 앞에 셀렉티비티, 그 선택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또 하나 고려하셔야 될 게 그 용매의 강도, 일반적으로 솔벤트 스트렝스라고 하는데요. 용매의 강도를 또 고려를 하셔야 돼요. 용매의 강도라고 하면 강도가 높을수록 물질을 좀 더 잘 이동시키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용매 강도 같은 경우는 역상이냐 순상이냐에 따라서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순상 크로마토그래피인 경우에는 전적으로 흑산이 가장 낮은 강도의 용매로 구별이 되고요. 아세톤은 EA가 좀 높은 강도를 갖는 용매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역상 같은 경우에는 역상에서는 보통 물이 가장 작은 강도를 갖는 이동상이 되겠고요. 에탄올이나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혹은 ACN을 많이 높은 강도의 용매로 사용하게 돼요.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하셨다라고 하면 용매의 강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물질을 잘 이동시킬 수 없는 용매의 강도가 낮은 용매로 시작을 해서 강도가 높은 용매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형태로 많이 크로마토를 이뤄내게 되고요. 혹은 그냥 뭐 뒤에서 또 설명드릴 내용이긴 한데 단일 용매 비율로 간다라고 하면 저희가 정확한 분리를 위해서 용매 강도 3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금 헥산이랑 아세톤이랑 섞어서 3 정도의 용매 강도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일 용매 비율로 갈 수도 있고요. 점진적으로 바꿔서 갈 수도 있어서 그 부분 또 그레디언트 쪽에 또 설명이 있으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보셨던 TLC로부터 저희가 플래시 메서드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라고 를 이제 오늘 다뤄야 될 텐데요. 지금 TLC 상에서 RF 팩터 0.4가 나온 물질, 0.5가 나온 물질, 이 부분을 카트리지에서 찍었을 때 CV라는 값으로 표현을 하고요. CV는 컬럼 볼륨. 그래서 그 컬럼 내적이 10mm짜리 컬럼이라고 하면 CV1은 10mm인 거고요. CV2가 20mm.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컬럼 볼륨을 계산하면 간단하게 저희가 메서드를 만들 수 있는데요. 필요한 컬럼 볼륨은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단순하게 RF 팩터의 역수로 보시면 돼요. RF 팩터가 0.5인 경우에는 역수를 취하면 2.0이 되겠죠. 그리고 RF 팩터가 0.4인 경우에는 2.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저희가 이 A라는 물질이 용출되는 데까지 어느 정도의 용매를 흘려줘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아까 예시로 드린 것처럼 카트리지 내부 볼륨이 10mm라고 한다면 10mm의 2배에 해당하는 20mm를 흘려주면 A라는 물질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2.5배를 흘려주면 B 물질이 용출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앞에 TLC에서 RF 팩터는 0.2에서 0.5 사이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컬럼 볼륨으로 따지면 약 컬럼 볼륨 2에서 컬럼 볼륨 5까지의 범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분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레디언트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HPLC 혹은 MPLC라는 장비들은 단일 펌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2가지 이상의 솔벤트를 섞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3가지 테크닉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이소크레틱 그레디언트라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용매,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고 2가지 용매의 믹스처가 될 수도 있는데요. 항상 계속 동일한 용매로 처음부터 끝까지 흘려주는 방식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리니어 그레디언트는 오른쪽 크로마토그램에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그레디언트의 비율을 나타내거든요. A, B 2가지 용매를 사용한다면 B 용매의 퍼센테이지 10%로 시작해서 45% 정도로 끝나죠. 점진적으로 B 용매의 비율을 늘려주는 형태로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스텝 그레디언트라는 게 있는데요. 스텝 그레디언트는 이런 식으로 한순간에 용매 비율을 바꿔버리는 형태로 그레디언트를 주게 돼요. 이런 그레디언트가 필요한 이유가 저희가 한 가지 물질을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믹스처를 여러 가지 물질을 각각 단일 물질로 분리를 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TLC 결과인데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RF 팩터 0.2에서 0.5를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럼 맨 위에 하얀색 물질이나 두 번째 검정색 물질은 지금 2% B 용매가 2%만 섞였을 때도 충분히 분리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회색 물질과 상당히 겹치죠. 5%일 때는 흰색 물질은 너무 빨리 나올 거고 몇 가지는 적절한 리텐션 타임을 가지고 용출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제일 늦게 나오는 회색 물질 같은 경우는 거의 비용매가 25% 이상이 되어야 적절한 때 나올 텐데요. 그럼 단일 용매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10%부터 점진적으로 올려서 25%, 30%까지 비용매의 비율을 늘려가는 방향이 그레디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3가지 테크닉의 장단점들이 다 있는데요. 아이소크레틱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비율의 용매로 계속 흘리니까 처음에 핸들링하기가 무조건 제일 쉬워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만족스러운 분리도를 얻기는 좀 힘든 부분이 대부분의 케이스가 될 거고요. 리니어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높은 레졸루션을 유지하면서 또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쉽게 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에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용매 사용량이 다른 테크닉들에 비해 좀 많고요. 또 한 번에 로딩할 수 있는 샘플 용량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스텝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분해능을 보이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으로는 정확하게 메서드를 옵티마이즈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속 사용되는 샘플, 매번 매일같이 들어오는 동일한 샘플을 분리한다라고 하면 스텝 그레디언트를 한번 개발해 놓을 만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매번 다른 샘플이 들어온다면 리니어 그레디언트를 사용하시거나 아이소크레틱 그레디언트로 분리를 하시는 게 더 적절하겠습니다. 메서드를 만드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저희가 분석용 HPLC에서 분석을 하던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 메서드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계산식으로 상당히 그냥 내적에 따른 내부 용량에 따른 계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나 샘플을 로딩할 수 있을지 혹은 플로우 레이트를 유량을 얼마로 줘야 할지를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그 예시 분석용 LC에서 4.6mm ID에 150mm짜리 컬럼을 사용했는데 프랩에서는 ID가 30mm로 늘어난 경우에 각각 로딩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며 그 유량은 얼마나 줘야 될지,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줘야 될지를 다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보셨던 많은 RF 팩터 계산, RF 팩터에서 컬럼 볼륨 계산하는 거 혹은 HPLC 메서드에서 프랩 LC 메서드를 계산하는 법 앞에 다 내용은 있었는데 사실 요즘 대부분의 장비에는 이거를 계산해 주는 소프트웨어들이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이고요. TLC 같은 경우는 RF 팩터를 넣어주면 어떤 용매를 썼고 어떤 용매 비율로 테스트를 했었는지 넣어주면 그에 맞는 그레디언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HPLC, 분석용 LC에서 분석했던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 메서드를 넣어주면 변환해주는 소프트웨어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얘가 계산이 이루어진다 정도로 대략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계산은 이런 소프트웨어에 맡기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내용은 저희가 플래시 크로마토그래피나 프랩 HPLC를 사용하실 때, 메서드를 만드실 때 전반적으로 어떤 플로우를 통해서 분석이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표로 정리한 부분인데요. 일단 제일 먼저 평형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평형화 단계는 실제 분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샘플이 인젝션 되기 전에 용매로 컬럼 내부를 충분히 적셔주는, 시작 용매로 충분히 적셔주는 단계가 되겠고요. 이때는 스타팅 솔벤트 비율로 컬럼 볼륨의 한 4배에서 6배 정도를 흘려서 컬럼 내부를 스타팅 솔벤트로 꽉 채워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샘플을 인젝션을 하는데요. 샘플 인젝션 할 때는 샘플 인젝션에 실제 어느 정도 무게의 샘플을 각각 카트리지나 컬럼에 있는 테크니컬 데이터를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근데 이제 볼륨이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느냐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컬럼 볼륨의 10% 이내 정도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분리가 일어나는 구간 컬럼 볼륨 한 4배에서 6배 내에서 다 이루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RF 팩터 0.2에서 0.5에 해당되는 게 컬럼 볼륨 2에서 5 정도의 모든 샘플들이 다 나올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총 컬럼 볼륨의 6배 이내에서 분리가 다 이루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하지만 근데 이 부분은 샘플에 따라서 샘플의 폴라리티라든지 아니면 좀 복잡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강도가 낮은 위크 솔벤트가 높은 비율로 시작을 해서요. 그리고 강도가 높은 스트롱 솔벤트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분리가 다 끝나고 나면 린싱 과정, 컬럼의 수명을 좀 더 길게 쓰기 위해서 린싱 과정을 거치는데요. 린싱 과정은 스트롱 솔벤트로 컬럼 볼륨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를 흘려주는 걸로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메소드 개발 이제 세미나여서
복잡한 좀 더 고차원의 내용을 기대를 하고 들어오셨다면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텐데요. 가장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플로우로 이 메서드 개발이 이루어지는지 오늘 좀 다뤄봤고요. 혹시 질문 올라온 거 있으면 좀 볼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채팅창이나 질문창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질문 나중에 지금 앞쪽에 그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메일 주소로 나중에라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올라온 게 좀 있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첫 번째 질문이 HPLC 전에, HPLC라고 하시면 아마 분석용 LC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HPLC 전에 TLC로 먼저 메서드를 잡고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HPLC 메서드를 잡을 때도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다라고 하면,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TLC로 동일하게 분석을 먼저 해보고 HPLC 메서드를 세팅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런 이유는 사실 저희가 샘플이 지금 고가인 경우 혹은 용매도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 장비를 돌릴 경우에는 많이 사용되는 부분 때문에 TLC는 정말 소량의 샘플과 소량의 솔벤트로 짧은 시간 내에 이룰 수 있어서 TLC로 대략적인 분리를 해보고 그거를 이제 분석용 예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플래시가 스케일업 된 게 프랩이라고 보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플래시하고 프랩을 스케일업 개념으로 보시기보다는 플래시로 많은 양을 대략적으로 먼저 분리를 하고 뭐 6개가 섞여 있는 샘플이라고 한다면 그걸 뭐 2개, 2개, 2개 뭐 비슷한 길이 분리가 된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2개를 할 수 있는 좀 더 높은 분해능을 보여주는 게 프랩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천연물에서 추출을 해서 추출물을 각각 단일 물질로 나눈다 라고 하면 처음에 플래시로 대략적으로 나누고 샘플 양이 많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플래시로 나누고 다음에 나눠진 거를 다시 농축해서 프랩으로 단일 물질로 정확하게 나눠가는 일반적인 형태, 그 분치 크로마토그래피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으로는 샘플 로딩 용매는 스타팅 조건으로 나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사실 스타팅 조건으로 할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고요. 안 되면 그게 안 되면 녹는 용매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는데 녹는 용매가 스트롱 솔벤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그 녹인 용매가 샘플 자체를 그냥 쭉 끌고 내려와서 리텐션 타임이 되게 길게 나올 게 짧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거라 가능하시다면 스타팅 조건에 녹여서 로딩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분치 크로마토그래피랑 FPLC랑의 차이를 물어봐 주셨는데요. 사실 FPLC도 분치 크로마토그래피의 한 종류이고요. 다만 이제 FPLC는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좀 특징적으로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포커싱 되어 있는 장비이고요. 기본적인 원리는 지금 오늘 설명드린 플래시나 프랩 장비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플래시의 경우에 RID 사용을 물어봐 주셨는데요. 뭐 제품에 따라서 RID를 붙일 수 있는 제품도 있고요. 안타깝게도 저희 라인업 중에는 RID가 되어 있는 RID를 붙일 수 있는 제품은 없는데요. 사실 플래시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RID보다는 ELSD라는 RID의 장점이 감도는 낮은데 혹은 뭐 용매 그레디언트는 사용하기가 힘든데 그 UV 디텍터에서 감지할 수 없는 물질들을 위해서 보통 RID를 많이 쓰시거든요.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ELSD라는 디텍터가 또 있어서 그 부분이 보통 플래시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디텍터 부분은 아마도 다음번 웨비나 때 다루어질 것 같아서 UV 디텍터와
RID, BES 혹은 뭐 좀 전에 설명드린 ELSD 이런 디텍터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천연물이 아닌 세포 실험 샘플에 대해서도 물어봐 주셨는데요. 여기서 그냥 세포 실험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세포 실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믹스처에서 분리가 믹스처부터 단일 물질로 분리가 되는 거는 크게 분리 방법 자체는 큰 차이는 없고요. 그 물질 처리나 뭐 전처리나 혹은 뭐 용매 선택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좀 많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이건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대부분 세포 실험을 하시면 유기용매에서는 좀 실험 진행이 힘들어서 그 부분이 이제 그 물을 사용하는 물 베이스나 알코올류를 사용하는 역산 크로마토그래피 쪽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프랩 같은 경우에 프랩의 컬럼은 타 제조사 컬럼과 호환이 가능한지를 물어봐 주셨는데요. 뷰키의 컬럼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지금 판매되는 대부분의 메이커에서 나오는 컬럼은 다 동일한 규격을 가지고 있고요. 동일한 커넥터 규격을 가지고 있고 카트리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동일한 규격을 가지고 있어서 카트리지나 프랩 컬럼이나 둘 다 제조사에 상관없이 호환이 가능하십니다. 플래시에 사용할 수 있는 GPC 컬럼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 제조사에 나오는 거는 없고요. 네, GPC를 사용하시려면 압력이 아마 플래시 제품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프렘 모델에서 찾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프렘 모델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GPC 컬럼 다 사용이 가능하시니까요. 이쪽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레디언트로 진행될 경우 샘플을 녹이는 용매의 선정은 어떻게 결정하냐고 이제 물어봐 주셨는데 이것도 그레디언트로 진행할 때 샘플을 녹이는 용매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 스타팅 용매 조건 만약에 뭐 A, B 용매를 섞어서 쓰는데 처음 시작이 A 70%에 B 30%다. 그럼 그 용매에 녹여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여기서 안 녹을 경우에는 B 용매 비율을 조금 올려주실 수는 있는데 얘는 최소화해 주시는 게 분리도를 얻는데 최고의 분리도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동상 용매에 산이나 연기를 넣어주는 경우 보통 저희가 버퍼나 아니면 이제 어디티브 개념으로 좀 넣어주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최고의 이제 레졸루션을 그 분리도를 옵티마이즈 하는 과정에서 좀 다룰 예정이었는데 픽을 분리를 하실 때 각각 물질을 분리를 하실 때 얘가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나오면 가장 높은 분리도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샘플에 따라서 샘플의 특성상 얘가 뒤가 이렇게 늘어지는 테일링 현상이 일어나거나 혹은 앞이 늘어지는 프론팅 현상이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산이나 연기 혹은 그냥 솔트를 추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느 명확한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산염기 어디티브를 추가해준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건 케이스마다 조금 달라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펑셔널 그룹 중에 아미노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약간 pH를 살짝 올려주시는 게 픽테일링을 막아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혹은 뭐 pH를 어느 일정 수준으로 맞춰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메스메스 디텍터 관련 웨비나는 저희가 메스메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웨비나 진행 계획은 없고요. 그리고 구조가 매우 흡사하여 분리가 어려운 두 물질을 분리할 팁을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한 가지로 답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 가지 예시를 드리자면 저희 뭐 아이소머들 중에 옵티컬 아이소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뭐 C18 컬럼이나 실리카 컬럼으로는 분리가 안 돼요. 근데 그 옵티컬 아이소머를
저희 분리를 할 수 있는 그 특성에 맞는 또 컬럼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컬럼을 활용하시면 분리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다른 펑셔널 그룹이 하나만 다르다든지 혹은 뭐 또 다른 구조 이성질체라고 한다면 그 구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한 가지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플래시 LC를 제조하는 회사는 몇 개 제조사가 있고요. 그냥 뭐 저희 뷰키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뭐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고요. 플래시 LC에 이제 사용되는 사용처들을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국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천연물을 연구하시는 쪽, 그래서 추출해서 각각 분리를 해서 각각 단일 물질의 그 약성을 보신다든지 이런 쪽에서 사용을 하시고, 혹은 펩타이드 합성하시는 쪽에서도 사용을 하시기도 하고, 그 외에 일반적인 그냥 케미컬 합성하시는 데서 합성을 하고 나면 사이드 프로덕트든 바이 프로덕트든 분명히 섞여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분리를 해서 정제를 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제약 쪽이나 뭐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최근에 규제가 풀려서 진행되고 있는 대마산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쪽에서 사용되시는 것도 스케일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뭐 MPLC, 플래시 크로마토그래피, 프랩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연구소 레벨 혹은 파일럿 레벨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생산의 스케일에 따라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최대 카트리지가 뭐 5kg까지도 나오거든요. 저희 거 기준으로. 그러면은 뭐 수백 그램의 샘플이라고 한다면 뭐 파일럿이나 생산 쪽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연구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올라온 제품에 관해서는 올라온 질문에 관해서는 답변을 다 드렸는데요. 웨비나를 마친 이후에도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뭐 플래시나 프랩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저희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웨비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